안녕하세요. 홀가분 TV 책과 세상 극우지와 기독교 네 번째 대담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디에고 선생이 함께 하셨습니다. 네. 어떻게 지내셨는지? 예. 저는 잘 지냈고요. 예.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수원 블루인즈가 2부 리그에서 2위를 해서 K리그 축구얘기죠? 예, 맞습니다. 그 하위 팀과 일종의 승강 경기를 해서 1부 리그로 올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2년째 2부 리그에 있어가지고 마음이 좀 아팠는데 이번에 꼭 1부 리그로 승격할 수 있기를 아직 결정은 안 됐군요. 예, 경기가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1부 리그 하위 팀과 2부 이 리그 상위 팀이 경기를 해서 네. 거기서 이긴 팀이 이제 올라오는 그런 구조로 돼 있고 1위 팀은 다이렉트로 승격하고 2위를 했기 때문에 한 번에 경기가 남아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도 지난주인가요? 극우 논쟁 그 발표회 다녀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직접 발표도 하시고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시죠. 성공대학교에서 예. 토론 모임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3회째 토론 주제가 극우 논쟁. 근데 극우적인 분과 저를 논쟁시키려고 처음에 생각했다가 예. 그러면 대화도 잘 안 되고 토론이 엉망진창 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그렇죠. 주최 측의 우려하에 예. 이제 생각이 비슷할 듯 하면서 서로 상보적인 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제 극우에 대해서 비판적인 두 사람을 불렀어요. 그 한 사람이 배덕만 박사고 예. 이제 나하고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분은 좀 더 이제 복음주의 전통에서 비판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나는 개신교 변두리 경계의 안과 밖을 넘나드는 입장에서 하는 거고 또 나는 약간 사회와 뭐 정치와 이런 거를 염두에 두면서 말을 했던 사람이고 배덕만 박사는 기독교 전통 안에서 기독교 한국 개신교의 역사를 다루면서 이제 교주의를 얘기했던 사람이어서 그런 점에서 서로 보완적인 한쪽이 얘기하는 비어 있는 부분을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상보적이었네. 네. 그래서 토론은 뭐 디에고 선생님도 왔었잖아요. 저도 예. 청정으로 참여했습니다. 나름대로 그냥 재미있게 됐던 것 같아요. 오늘의 이야기로 들어가서 네. 일단 이 글의 저술 맥락이랄까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짧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책의 4개 장 중에 네 번째 장인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4개의 장은 이제 4번의 발표된 글들을 묶은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4번째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 발표된 건데 사실은 이 4번째 발표된 글을 처음에 책의 처음에 텍스트로 넣고 앞에 거를 묶어서 책이 나온 거거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 책의 출발점은 이 글이 셈이죠. 제일 늦게 발표된 것이지만 근데 이제 이 글의 어떤 이 글이 발표된 시기가 2024년 4월 4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냐면은 40 총선, 4.10 총선 13대인가요? 12대인가? 지난 총선 20몇 대? 20몇 대. 총선이면 그 22대인가? 22대인가요? 네. 그 총선이 이제 10일 날 열렸고 4월 5일부터 이제 그 저게 들어가요. 그 여론조사. 아니 그 뭐지? 그 공표 금지. 여론조사 공표 금지. 여론조사 공표 금지는 4월 4일부터고 4월 4일부터 4월 5일부터는 이제 그 5일, 6일 이틀에 걸쳐서 그 부재자 투표를 뭐라 그래? 사전 투표. 단어가 자꾸 사라져. 사전 투표가 시작되기 전날
있었던 포럼이에요. 그리고 그 기관은 기독교 사회문제연구원이었고 이제 이때 이제 이때까지 직전까지 여론조사는 민주당이 압승할 것이라고 추측이 됐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하도 이제 이상한 행보를 한다라는 걱정들이 많았고, 그리고 또 이 정부가 하도 이상한 정부였다라는 걱정이 많았고, 그렇죠. 그래서 걱정이 많았어요, 주최 측에서. 그래서 이제 저를 불러서 한국교회의 보수화와 정치 참여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라. 그거 이제 맡긴 거죠. 저는 이제 압승할 거라고 예측을 했고, 내가 예측한 것보다 훨씬 더 큰 표차로 압승을 했죠. 이제 그때 발표된 글입니다. 저도 그 4.10 총선 때 지표들이나 정황, 분위기상 민주개혁 세력들이 승리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왠지 모를 가슴 한켠에 불안감과 쫄림들이 있어서 발표될 때까지 총선 결과가 이렇게 하나하나 뜨잖아요. 끝날 때까지 이제 가슴 졸여가면서 지켜본 기억들이 있긴 합니다. 그러면 이 발표는 그 한국 교회의 보수주의의 우려들 이런 것들을 진단해보기 위한 그런 상황에서 출발했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한국과 좀 밀접한 한국 개신교 극우주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미국의 상황을 보면 극우주의 현상들이 아주 뚜렷하게 보이고 한국과의 어떤 연관성들에 대한 글들도 좀 몇몇 발표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 글에 배경과 좀 관련이 있지 않을까 미국의 상황들이 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이제 개신교 교회가 이제 그 보수주의의 항상 축의 역할을 했었잖아요. 근데 축의 역할을 못 하고 있었어요. 개신교가 주도하는 보수 대연합은 회복할 수 없이 무너져 버린 시기. 그래서 저는 개신교는 보수주의 행보를 못 할 거다라고 봤고, 그 못한 것과 아울러서 보수주의를 추동하는 세력 자체가 구심력을 잃어버렸다. 그런데 이제 세계 정세는 약간 보수가 약진하는 보수보다 극우가 약진하는 시기였거든. 그래서 이제 지금 미국 얘기를 물어보신 건데, 사실은 미국은 이때가 바이든 정부죠. 그렇죠. 트럼프가 지고 바이든이 이긴. 트럼프 1기가 끝나고 바이든이 트럼프가 이제 재선에 실패한 거죠. 근데 이제 바이든이 집권을 했지만 집권한 바이든 정부가 약간 극우에 휘말리는 정치를 폈다 그럴까? 그런 느낌을 줬던 시기죠.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바이든 정부가 집권하자마자 대중국 봉쇄에 열을 올렸어요. 사실은 이것은 이제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해왔던 거를 바이든이 했는데, 근데 이제 이 바이든 정부가 했었던 대중국 봉쇄가 약간 이제 바이든 정부 자신이 얘기했었던 슬로건 자체가 약간 이상했어. 그게 뭐냐면 그냥 중국 봉쇄가 아니라 신냉전을 주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냉전의 시대를 이제 냉전의 시대가 70년대에 무너진 거잖아요. 유럽에서는. 근데 아시아에서는 냉전이 계속된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큰 틀에서는 냉전이 아닌 듯한 담론이 이제 세계를 지배했어요. 아시아는 냉전이 아니었지만 냉전이었지만 그런데 어쨌든 이제 이렇게 신냉전을 주장하게 된 배경은 세계화가 이제 막 절정에 이르다가 절정에 이르는 시기가 뭐 그냥 그렇게 옛날도 아니고 2000년대 시작한 무렵에 이제 세계화가 절정에 이르던 시기였던 것 같고, 그런데 2024년도에 세계화는 급전직하로 이제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줬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서 세계화 이후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포스트 세계화 논의가 나오기 시작했고, 근데 바이든 정부가 포스트 세계화를 어떻게 해석했냐면 신냉전의 시대 도래로 다시 냉전의 시대가 왔다는 이제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공화당이나 민주당이 다 사실은 똑같은 입장인데 민주당 정부가 신냉전을 주장했다는 것이 이제 흥미로웠죠. 그런데 이제 사실은 세계화의 위기는 그 이제 세계화의 위기가 극우 파시즘으로 이어지는 증후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대중들이 들썩거렸거든. 너무 고통스러움에. 그런데 민주당은 그것을 잘못 알아차린 것 같아. 중국 봉쇄라고 생각했던 것 같고, 그래서 세계화는 포기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 신냉전인데 세계화가 어떻게 포기되느냐? 이것도 모순이거든. 그런데 또 하나는 중국을 봉쇄하고 세계화가 어떻게 무너지느냐? 세계화 유지되느냐? 중국이 없으면 세계화는 불가능했거든. 그렇죠. 일본 학자 중에 중국을 빼고 세계화를 논할 수 없다고. 그렇죠. 그랬는데 이제 중국을 빼고 세계화 하겠다 하는 게 이제 그 바이든 정부의 주장이 프렌드 쇼링이에요. 리쇼링은 이제 외국에 나는 기업들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세계화가 끝났다는 거거든. 근데 리쇼링의 추세가 막 있었던 시기에 미국의 월스트리트 자본들이 세계화를 포기할 수는 없는 거지. 그렇죠. 그거는 좀 막대한 부를 축적했으니까. 그러니까 세계화를 포기하지 않는데 중국은 뺀다. 그래서 우방끼리 세계화를 하겠다. 그게 프렌드 쇼링이거든. 그런데 그 잘못해도 간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미국 사회는 이제 일종의 세계화가 일으킨 어떤 극도의 불평등으로 인해 그것이 이제 거의 임계점에 도달한 거죠. 한계에 온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오바마나 카멜라 해리슨이나 이런 사람들이 흑인 혹은 여성 흑인 이런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그들은 백인이었다. 백인 남성의 시선이었다. 이제 이런 게 이미지만 이용했지 실제로는 그들의 정책은 백인 중심주의 정책이었다. 이런 실망들이 많은 이제 언더클래스 계층들의 분노를 사게 된 거고, 그 중에서도 이제 결속된 그룹들이 대한우파가 등장했고, 마가가 등장했고, 이들이 이제 극우 파시즘적 대중인데, 그들이 정치 세력화 하고 있었고, 그게 이제 트럼프 집권으로 이어진 거죠.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는 결국 그렇게 해서 무너진 건데, 그런 시기에 이제 그 해에 24년도에 이제 우리 40 총선거가 있었고 그해 말에 24년 말에 미국 대선에서 결국 카메라 해리슨이 지고 트럼프가 됐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이제 민주당의 그 어떤 이 세계화의 위기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결국은 이제 극우 파시즘의 시대를 도래하겠는데, 그런 시기로 급전직하로 가고 있는 즈음에 한국이 총선을 한 거지. 그러니까 세계는 지금 극우 파시즘이 막 출렁거리고 있는 시기에 한국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극우 정권이었잖아요. 극우 정권이 승리하는 것이 세계 정세에 맞을 텐데 한국에서는 오히려 그 정권이 몰락하는 징후가 총선 결과가 나타났는데, 어쨌든 이런 변화가 총선에 직면한 사람들한테는 두려움과 걱정으로 나타났던 것 같아요. 그럼 그 트럼프는 이런 대중들의 불안감들 이런 거를 어떤 전략으로 돌파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혐오? 사람들이 막 고통스럽잖아. 세계화가 초래한 불평등이 심화되고, 예. 또 무한 경쟁 사회에서 스트레스가 그냥 뭐 만땅이야.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대중들이 문제가 뭔지 잘 몰라. 그러니까 위기의 대중인 거야.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문제가 뭔지 몰라. 그렇지만 모르는데 그게 한계에 다다라서 참아내기에 막 들썩이고 있는데 누군가 나타나서 니네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은 바로 어떤 자들 때문이야. 그 어떤 자들이 뭐냐, 유색인종이에요. 그리고 바이든은 이제 중국이라고 얘기해버렸는데 중국뿐 아니라 유색인종.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중국을 또 두려워하지만 그건
엘리트 집단이 들고 하는 거고 대중들은 그냥 자기네 앞에 들어와 있는 미국 사회에 들어와 있는 유색 인종들이 뭐 다 차지하고 있잖아요 자본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분노가 이제 알게 모르게 있었는데 바로 저들 때문이야라고 지적해주면서 분노가 혐오로 그냥 폭발적으로 나온 거죠. 혐오 정치가 등장하면서 이제 바이든 정권이 몰락하고 민주당 정권이 몰락하고 트럼프 정권이 등장한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미국과 비슷하게 유럽에서도 이런 극우주의 약진 돋보였는데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네, 파시즘을 전면으로 내세운 총리가 당선이 되기도 했는데 유럽 상황에서도 한번 살펴주시죠. 이게 이탈리아만이 아니고 유럽 사회 전체 2024년 선거에거든. 유럽 연합부터 시작해서 많은 나라에 선거를 했는데 그냥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 언론의 요약이에요. 진보는 몰라. 그 다음에 그 민주주의 세력은 재앙. 보수 극우 세력은 약진. 이게 이제 이 시기의 언론들의 정리이거든. 그러니까 세계 인구의 절반이 선거를 치렀는데 2024년에 유럽에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졌고 다른 데서도 비슷하게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20세기 초에 파시즘의 시대가 1920년대 이제 파시즘의 시대가 물결치다가 1930년대에 파시즘 체제가 이제 위험스럽게 등장했고 40년대에 세계대전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1920년대보다 2020년대는 양 규모로만 보면 극우가 더 위험하게 확산된 시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참고로 그렇게 파시즘이 30년대에 이제 발광을 하다가 40년대 파시즘 세력들이 전쟁을 일으킨 게 2차 세계대전이잖아요. 그렇죠. 2차 세계대전 때 그 유형 무형의 피해가 있을 거 아니야. 그 피해를 금액으로 추산을 했대요. 내가 보니까 자료를 찾아봤어. 했더니 452조 달러야. 우와. 내가 그거 환산해 보려고 계산기를 돌렸는데 안 나오겠네요. 숫자 표기가. 숫자는 나오는데 내가 숫자를 셀 수가 없어. 그래갖고 미국의 GDP를 비교했어요. 그러니까 미국 GDP 2025년 미국 GDP에 한 30조 돼. 30조 달러쯤 돼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네요. 그러니까 미국 GDP에 2025년 미국 GDP에 약 15배야. 이때는 1945년에서 48년까지 피해잖아요. 그렇죠. 그런가? 41년부터 45년까지. 그렇죠. 피해잖아요. 40년대 그 금액이야. 40년대 피해액인데 훨씬 후 세대 2025년 피해 미국 GDP의 15배라.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지.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어떨까? 지금은 뭐 더 하지 않지. 지금은 아예 그냥 지구가 사라질 수도 있죠. 지구가 멸망하지 않을까요? 지금 전쟁이 일어나면. 와, 엄청나네. 그러니까 사람도 많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렇죠? 사람도 4-5천만 명이 죽었어요. 4-5천만. 거의 한반도 대한민국의 인구 하나가 대한민국에 한 5천만 명 넘잖아요. 그런데 이 시기에는 뭐 우리나라가 2천만도 안 되지 않았나? 2천만 정도 됐나요? 되지 않았을까? 어쨌든 이제 이 피해를 경험하면서 유럽은 곳곳에서 이제 파시즘과의 전쟁에 승리했다 해서 승리한 쪽은 자기들을 민주주의라고 주장했어. 그래서 민주주의는 파시즘과의 전쟁에 승리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서구 민주주의는 이제 그 파시즘에 대한 이제 경각심을 도덕적이고 제도적인 차원에서 이제 장치를 만들어요. 근데 그게 꼬르돈 사니테르라는 프랑스 말인데 이게 뭐냐면 뭐 우리나라 최근에 왜 뭐죠? 그 닭 조류 독감 이렇게 퍼져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봉쇄선을 만들고 방역선을 방역선을 만들고 거기에 뭐 지나갈 때마다 뭐 바퀴 세척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봉쇄선이에요. 코르돈 사니테르예요. 코르돈 사니테르. 근데 코르돈 사니테르를 정치적으로 해석한 게 이제 이런 파시즘에 대한 코르돈 사니테르가 만들어졌다고 하는 거거든. 근데 24년도 언론들이
여러 곳에서 뭐라고 했냐면 코르돈 사니타리가 무너졌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럼 그 봉쇄선이라고 표현되는 게 구체적으로 제도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 왜 독일에서 혐오 발언하면 실정법에 의해서 이렇게 처벌받잖아요. 그렇죠. 혐오주의를 내건 정당을 만들어도 안 돼. 그런데 지금 다 해요. 그런 일들이 곳곳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차별금지법 같은 게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차별금지법도 없는데 거기에는 이제 그 음으로써 만들어진 거지. 와, 이게 축구하고도 좀 흐름을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네. 축구장에서도 네. 인종차별적인 발언들이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흑인 선수들에 대한 뭐 어떤 제스처로서의 비하들, 욕설들, 혐오 발언들 이런 게 많은데 축구장에서도 그런 게 발각이 되면 영구 퇴출을 한다거나 혹은 뭐 피파나 뭐 이런 데서 전 세계 어디 그 구장에도 들어갈 수 없는 일종의 블랙리스트화 돼서 그런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해놓고 있긴 합니다. 이게 그 봉쇄선과 좀 그런 거죠. 일맥상통할 수 있겠네요. 왜 우리나라는 사실 뭐 손흥민이 잘하니까 그쪽에서 인종 폄하적인 행동을 한 거 같고 익숙해진 거지. 우리 사회는 사실 인종차별을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했잖아요. 그렇죠. 흑인 깜둥이라고 그러고 뭐 아무 말이나 막 했잖아요. 혼혈인들에 대해서 TXX 뭐 그런 거 우리가 그런 말 뭐 너무 일상에 많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제가 며칠 전에 왼손잡이 소녀라는 대만 영화를 봤거든. 거기에 왼손잡이라는 것 자체가 악마의 손이라고. 왼손이 그렇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나도 왼손잡이거든. 저도 왼손잡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다 왼손잡이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는 일상 속에 혐오와 이런 게 너무 많고 그런 거를 이제 법제하자는 이제 이게 차별금지법인데 그거를 뭐 우리가 뭐 특히 기독교가 앞서서 반대하는 나라 아니고 그런데 뭐 축구가 얼마나 진보적인지 모르겠지만 한국 축구에서 막 그런 행동했다고 뭐 이렇게 징계 내리는 거 보면 이게 약간 좀 그 흉내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어떤 그런 것들이 아마 축구 자체 내에 제도화되지도 않았을 텐데 경각심도 별로 없었고 그런데 이제 뭐 그 코치가 어떤 의도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거로 막 이렇게 징계하고 그러는 게 그런 거라면 그런 걸 만들어야지. 제도를 먼저 만들어야지. 근데 뭐 이렇게 뭐 그런 거에 대한 공감대가 별로 없는 데서 이렇게 하는 건 이제 약간 흉내내기 같은 선진국 흉내내기 뭐 선진국도 아니지만 서양이 그런 느낌도 좀 드네요. 잘 모르겠네. 약간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이런 봉쇄선들이 2024년에 곳곳에서 무너지고 있다라는 걸 개탄하는 유럽 언론들이 있었거든요. 그 시기에 한국에 40총선거가 있었다. 그래 불안했겠지. 그죠? 그렇구나. 다시 이 배경이 그러면 4.10 총선 즈음한 미국과 유럽의 상황들이 한국의 상황과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요. 제가 좀 살펴봤더니 정확한 건 아니지만 본격적으로 이러한 극우주의 위험들이 감지된 시기가 한 2010년대쯤이 아닌가. 그리고 그저 한국은 그 독재의 그림자, 그 이명박근혜 시대라고 우리가 통칭했었던 그 시기를 민주시민들이 모인 촛불 정치가 무너뜨리고 그리고 한국적 상황에서는 그런 파시즘의 기세 혹은 상황보다는 민주주의의 기세가 좀 더 대중들을 추동했던 고비업들이 아니었나. 그런데 이 촛불 정치 결과로 문재인 정부가 등장하긴 했는데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이 문재인 정부보다 더 성격을 달리하는 대척점에 있는 극단적인 윤석열 정부가 갑자기 튀어나오게 되거든요. 이 예측 못했던 그 맥락들을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윤석열 정부의 출현도 이게 보수 안에서 튀어나온 게 아니라 문재인 정부
안에서 내파된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아이러니한데 이제 아까 2010년대가 이제 일종의 세계화의 부작용이 이제 임계점이 도달한 시기가 이제 2010년대부터 노골화되기 시작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 얘기를 좀 더 드리면 2010년대 전후로 한 시기에 전 세계적으로 혐오 범죄율이 급증합니다. 제가 이번 극우주의와 기독교 얘기하면서 여러 번 얘기한 것 같은데 2010년대 전후로 한 시기에 이제 그 범죄 통계에 혐오 범죄 카테고리가 없어요. 근데 혐오 범죄로 보이는 범죄로 이제 막 많이 나타나니까 통계를 내는 사람들이 이것도 혐오 범죄, 이것도 혐오 범죄 이렇게 해갖고 통계를 낸 거예요. 그게 대략 2010년대를 전후로 한 시기에 급증을 해요. 우리나라도 비슷해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통계를 잡히냐면 묻지마 범죄가 잡혀요. 이제 사람들은 막 고통스럽고 절망에 빠지고 공포스러운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아직 정치적 주체가 되지 않은 대중들 중에 일부가 자기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누군가에게 가해를 하는 거야. 근데 거기엔 원한 관계가 없어.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 원한 관계는 없어요. 근데 이제 그거가 어떻게 되냐면 일종의 상징적으로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혐오의 코드를 따라서 범죄가 자주 자행되는 거예요. 이를테면 미국 사회는 흑인이나 아시아인에 대한, 유럽에서는 무슬림에 대한, 한국에서는 여성이나 성소수자에 대한 그런 범죄들이 급증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약간 정치화된 집단들이 등장을 해요. 한국에서는 일베가 등장한 게 2012년에 표면화되죠. 그 전에도 등장했지만 DC 인사이드인가? 거기에 이제 그런 데 활동하는 친구들이 201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리고 미국에는 이제 대한우파라고 불리는 온라인, 거기도 이제 온라인 기반의 이제 극우 성향을 지니는 집단들이에요. 그 친구들이 그 시기에 등장해. 이건 완전히 극우 파시스트적 성향을 지닌 집단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2010년대부터 이제 극우 정치 세력들이 약진을 하고 해요. 그리고 2024년대는 그냥 아까 임계점이라고 말한 것처럼 거의 그냥 대세가 된 것처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서양에서는 극우 정치가 약진을 했는데 한국은 반대로 간 거야. 그렇죠. 한국은 오히려 촛불 정치가 이제 독재적 성향을 지닌 극우 세력들을 그 어떤 몰아낸 거죠. 근데 이제 조금 이제 개념적으로 설명을 하면 극단 우익이라는 말이 있고 극단 우익, 극진 우익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학자가 어떤 정치학 쓴 말인데 카스 무덴가 하는 정치학 네덜란드 사람인데 그 개념이 되게 흥미로운데요. 이제 극진 우익이라는 것은 정치 제도 자체를 바꾸고 싶진 않아. 그냥 현실 정치 안에서 우파의 제일 극단에 있는 이들이 주도권을 장악하고 막 몰아붙이는 그 극진 우익이라고 해요. 레디컬 라이트라고 했어요. 우리 치면 한기총이 딱 그런 극진 우익이에요. 제도를 막 이게 헌정 자체를 파괴하고 싶어 하진 않아. 그런데 이제 극단 우익, 익스트림 라이트라고 말하는 현상은 제도 자체를 끝장내고 싶은 거야. 이 진짜 파시즘이지. 그런데 이제 그런 파시즘적 징후들이 2010년대에 막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극단 우익이 나타나진 않았고 2010년대 극진 우익의 시대였지. 그 시대가 한기총의 시대이기도 했어요. 문재인 정부가 어쨌든 촛불 정치의 결과로 집권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집권한 문재인 정부가 내 생각에 이제 미국의 바이든 정부처럼 이 세계화를 세계화의 위기가 가지고 있는 이제 그 어떤 사회적 불안들을 극복하려는데 별로 성과를 못 얻었어요. 개혁이 없었잖아.
근데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 성과가 많았어요. 우리나라가 외교적으로, 그렇죠. 경제적으로, 그다음에 또 소프트 파워 세계 1위도 되고 문화적으로. 그러니까 그 시기가 일종의 국뽕 담론에 취했을 수 있는 시기이기도 했어요. 내가 보기엔 문재인 정부가 취했던 것 같아. 그런데 이제 우리가 누구나 얘기하듯이 사회적 개혁을 못했어요. 사회개혁을 못했어요. 사회개혁을 시도는 했는데 하다가 접고 이랬던 것 같아요. 자세한 건 모르겠으나 못하게 된 요소가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내 느낌에는 의지도 좀 약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의지가 약했든 어떤 이유로 못했든 간에 그렇게 못했던 그 결과는 치명적인데 그 시기에 일종의 사회적 위기와 불안 요소가 극도로 강화되면서 문재인 정부를 내파하는 요소가 문재인 정부를 지지했던 이들 사이에서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일종의 진보 대연합이라 할까? 문재인 정부 시대에 이제 진보 대연합이 촛불 정치와 더불어서 박근혜 정부를 무너뜨리는 아주 그 큰 개각을 이뤘지만 진보 대연합은 작동하지 않았고 윤석열의 출연이 이제 나타난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얘기를 생각이 들었어요. 정리하면 한국 사회에 이제 증가하고 있었던 그 일종의 자살률이라든가 묻지마 범죄 같은 이런 위기 요인들이 쭉 등장했는데 문재인 정부가 그것들을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고 이것이 윤석열 정부가 출연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다 이렇게 이해해도 괜찮을까요? 근데 그거를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는데 왜 못했느냐가 궁금하잖아. 그렇죠. 근데 이제 나는 민주주의가 스스로 함정을 판 것일 수 있다고 보는데. 함정을 판. 그러니까 오랫동안 군부 독재 체제를 거치면서 민주정부가 그러니까 민주체제 같은 출현한 게 이제 87년 체제잖아요. 근데 이제 87년 체제가 이제 시민의 자율성이 높아졌어. 근데 그게 민주주의다워지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동시에 그 시기에 이제 테크노크라트의 자율성도 커졌어요. 이 테크노크라트는 사회적 감시 체제 안에 있어야 되는 건데 사회적 감시 체제의 경계를 넘어선 집단들이 있었어. 그게 검찰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경제기획원 옛날에 하도 이름이 많이 바뀌어서 경제기획원, 뭐 기재부, 재정경제부, 지금 기재부죠. 기재부, 뭐 이런 그룹들, 모피아라고 하는 그런 그룹들은 이제 일종의 사회적 감시망에서 벗어난.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관피아라고 불렀잖아요. 관피아, 그렇죠. 근데 관피아는 그 집단 안에서만 작동하지 않아요. 관피아는 권력 카르텔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를테면 이제 검찰 카르텔은 어떻게 되냐면 검찰로만 구성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재벌이 엮이고 사법부가 엮이고 그다음에 군부가 엮이고 학계가 엮이고 언론계가 엮이는 수평제 네트워크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이제 카르텔인 거죠. 카르텔. 근데 그 카르텔이 이제 더 강화되면 사회는 그들의 이해관계를 위해서만 이제 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도심 재개발은 명분은 시민들의 뭐를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특정 집단들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다 법이 만들어지고 그들의 그 이익을 위해서 만성 희생시키고 뭐 그런 으로 간 거죠. 그렇죠. 건설사와 건설사가 대다수 대주주를 하고 있는 언론들이 엮여서 그게 이제 파워 엘리트 체제거든. 그런 사회를. 근데 그 파워 엘리트 체제가 본격적으로 가동된 시기는 한국 사회에서 IMF 이후예요. 그 IMF 이후라는 건 뭐냐면 한국이 세계화의 소용돌이에 휘말려던 시기지. 그러니까 그 시기에 이제 한국 사회가 이제 그런 이제 파워 엘리트 체제 안에 들어갔고 그 체제가 유지되는 과정에서 이제 문재인 정부는 그 체제 자기 안에서 그런 권력 카르텔들이 그 안에 작동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일부 개혁 그룹들이 있었겠지만 그들과
일종의 파워 엘리트를 형성하고 있는 그 카르텔의 파워 게임에서 문재인 정부는 계속 밀려나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 다음에 이제 또 살펴볼 게 그 온라인 혐오 세력들 아까 말씀하셨던 일베 그다음에 뭐 펜코, 이준석 이렇게 연결되는 이 온라인 세력들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권력 네트워크가 이제 파워 엘리트 체제를 만들어 가는데 그게 이제 내가 이제 IMF 이후라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IMF 이후에 한국 사회는 이제 그야말로 세계화에 이제 그 자장 안으로 들어가는 거지. 정말 저항 없이 들어가. 그리고 한국 사회가 한편에서 그게 한국 사회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세계화, 뭐 FTA 뭐 이런 것들 막 한국이 적극적으로 나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한 결과 한국이 피해를 볼 줄 알았더니 약진을 했어. 그게 이제 문재인 정부의 국방의 정책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잘 나간 거죠, 세계화가. 근데 이제 그렇게 잘 나가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권력 카르텔이 만들어지는데 그 과정을 주도했던 이들이 권력 카르텔인데 권력 카르텔은 카르텔이 만들어지는 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예를 들면 검사들이 언론인이랑 어떻게 만나, 재벌과 어떻게 만나, 뭐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장이 필요하잖아. 그런 장들을 만들기 위한 이제 어떤 네트워킹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장들 이렇게 그러니까 네트워킹이 되기 위한 장을 만들어. 말을 거꾸로 한 거지. 그렇죠. 예. 근데 그 장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나는 그 중에서 내가 주목하는 것은 한국 사회에서 가장 특징적인, 전 세계에서도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한 장이 교회라고. 교회.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후발대학 교회. 이 시기에 약진을 해요. 그리고 이 시기에 개신교 신자들의 상당수가 이동을 해 그리로. 그러니까 재직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재직결됐냐면 파워 엘리트이거나 거기에 가까운 이들이 재직결. 그러면서 대형교회가 만들어지거든. 근데 그렇게 해서 한국 사회가 파워 엘리트 사이로 막 치달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이래서 이제 지금 아까 물으신 아까 이제 한국의 대한우파 뭐 이런 온라인 혐오 세력이 그래서 나온 건데 그 과정에서 이제 세계화는 딱 우리 나오는 거 있잖아요. 무한 경쟁 체제. 그럼 이제 무한 경쟁 체제에서 미친 듯이 막 경쟁하는데 미친 듯이 경쟁하는데 조금 경쟁의 출발점에서부터 나는 이렇게 그 내가 모는 배는 동력선이 아니고 목선이고 노를 저어가야 돼. 나는 노를 저어. 어떤 애들은 터보 엔진을 달았어. 그러면 터보 엔진과 목선이 어떻게 대결을 해? 어차피 대결은 안 돼. 그런데 터보 엔진끼리 대결이 치열한 거야. 그러니까 그 치열한데 문제는 그 치열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치열한 건 스트레스를 낳잖아.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어줄까? 그들은 한편에서는 막 경쟁에 질주하면서 그 경쟁 사회에 막 선두에서 막 의사도 하고 변호사도 하고 막 뭐 하면서 이게 달려가요. 근데 다른 한편에서 그들이 놀이를 해. 스트레스 푸는. 근데 그 놀이 중에서 어떤 놀이가 있냐면 혐오 놀이가 있어. 어디서? 온라인상에서. 그래서 이제 이 온라인 혐오 세력들이 이제 그렇게 해서 출현한 것 같아요. 미국이 딱 그랬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는 그런 현상을 대한우파라고 불렀어요. 대한우파. 일본에서도 네드윅인가? 일본의 네드윅은 약간 성격이 좀 달라요. 근데 한국의 온라인 그거는 대한우파랑 비슷해. 약간 스펙 좋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고 그들이 혐오 놀이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현상들이 이제 그 시기에 이제 막 나타났다. 그러고 보니까 최근 그거 집회들
혹은 뭐 협정 집회들 뭐 이런 것들 보면 되게 극우 집회에 관련해서 영어를 굉장히 유창하게 잘하는 엘리트 청년들이 극우적 혐오 발언들을 막 쏟아내고 그 저는 처음에 그걸 보면 이해가 안 됐거든요. 어느 정도 식견이 있을 텐데 그 식견과 달리 그런 혐오 발언을 쏟아내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일종의 그분들한테 놀이였네요. 예. 그러니까 21세기 극우의 특징인 것 같아요. 이런 온라인 공간에서 혐오놀이를 하는 사람들이 등장했다는 거. 근데 이제 그렇게 뭐 우리 이준석 같은 사람이 온라인 혐오 세력을 부추기는 있잖아요. 근데 이게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온라인 혐오 공간은 온라인에서 노는 공간이에요. 위험하지만 문제는 그들이 오프라인으로 안 나오는 한 온라인에서만 위험해. 그렇죠. 근데 그들이 오프라인으로 나오기도 해요. 미국과 유럽은 나온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 누군가가 이제 필요한 거예요. 온라인이 오프라인으로 나오게 하는. 그때 이제 이준석 같은 이제 기성 정치인인데 온라인 혐오 세력과 친화적인.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온라인 혐오 세력과 친화적인 포퓰리스트지. 그렇죠. 그런 이들이 이제 무서운 건데 미국에 얼마 전에 죽은 커트 러셀 같은 친구가 찰리 커크. 커트 러셀은 배우 아닙니까? 찰리 커크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 많아. 근데 한국에는 많지만 이준석이 두드러지는데 이준석이 다행히도 정치인으로 꺾였잖아요. 윤석열하고 충돌하면서. 꺾였죠. 네. 그러니까 일종의 윤석열은 온라인 혐오 세력을 포용하는데 실패한 거야. 이준석과 척지면서. 그게 우리한테는 다행이지. 다행이죠. 서로 죽었으니까. 네.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온라인 혐오 세력만 있는 게 아니라 오프라인 혐오 세력도 있잖아. 우리 아스팔트 우파. 정강훈. 네. 그러니까 그 아스팔트 우파 중에 특히 이제 정강훈으로 표상되는 아스팔트 우파는 언더클래스 노년층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언더클래스 노년층들은 이제 대한우파나 온라인 혐오 세력들은 약간 스펙 좋은 청년층이 많다면 아스팔트 우파는 약간 스펙이 최악인 노령층들이 많다는 거지. 그들을 잘 이제 정치적인 온라인 세력 그들이 이제 온라인 공간에서 뭐 태극기 집회에 나오기 전에 상당수는 이제 거리의 전도자였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이제 재집결을 하는 것은 정강훈을 통해서잖아요. 네. 그래서 정강훈은 이제 일종의 그런 역할을 성공한 거죠.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언더클래스 노년층만 모인 것이 아니고 교회의 불만을 보면 교회가 약간 중도적인 성격을 지면서 정치적으로 안 움직이는 행보를 하는 교회들이 많았는데 그런 게 불만을 느낀 이제 노년들이 그 언더클래스가 아닌 중상위층 노년들이 정강훈에게 지지를 표명하면서 헌금을 하고 이런 일들이 한 게 있어요. 정강훈 현상에 이제 그런 일종의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 언더클래스 노년층들하고 또 이제 그 중산층 노년층들이 결합된 일종의 이제 올드라이트에 가까운 그런 이들이 이제 결속을 했는데 이들은 파시즘적 현상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아까 극단 우익 같은 성격이 있어요. 극단 우익, 급진이 아니라 극단. 그래서 테러리스트 뭐 서부지법 뭐 부처라고 그러고 막 정강훈은 뭐 심지어 기존 교회까지 다 그냥 파괴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성격을 지니고 있죠. 한 가지 더 얘기하면 소년보 얘기 더 할까요? 소년보 얘기도 짧게. 예. 네. 소년보는 이제 개신교 주류 그룹들과 더 잘 연결돼요. 정강훈은 다르네. 정강훈은 다르죠. 정강훈은 개신교의 마이너리티라면 소년보는 개신교의 메이저리티. 그런데
손현보가 메이저리티였을 때는 그냥 정치적이지 않았거든. 근데 이 사람이 정치적으로 변하는 그 과정에서는 그 미국의 일종의 그 대한우파와 연결되어 있는 신사도 그룹들이 이제 손현보와 연결되면서 이제 미국발 이제 극우 온라인 극우가 오프라인 극우로 되는 과정에서 이제 트럼프를 당선시켰거든. 그들이 한국에 일종의 진출하는 과정에서 손현보가 컨택이 된 거고. 손현보가 계속 극우 파시즘으로서 이걸 지녀요. 근데 손현보는 두 가지 요소가 다 있는 거예요. 하나는 급진우익적인 성격, 주류 개신교와 연결되어 있는 극우 성향에, 하나는 극단 우익 성격, 그러니까 이제 대한우파 같은 신사도 운동 같은 그런 요소가 이제 섞여 있죠. 그렇구나. 다음 살펴보면 여튼 이런 복잡한 다단한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4.10 총선은 결국 민주개혁 세력의 승리로 중간에 쫄림이 있긴 했지만 기결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총평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촛불 시민이 이제 재결속한 거죠. 촛불 시민이 그 박근혜 정부를 그 괴멸시켰잖아요. 근데 촛불 시민은 이제 586 같은 이제 한국 민주화 세대에다가 이제 그 이후에 막 PC통신에서부터 시작해서 90년대를 거쳐서 2000년대에 온 이제 일종의 온라인 공간에서 약간 진보적인 담론을 연결시켜서 이제 그 어떤 공론장을 만들어냈었던 그런 세력들이 일종의 촛불 세력이라 할 수 있는데, 그들이 재결속하면서 이제 40 총선은 이제 일종의 진보 대연합을 만들어낸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미미한 개혁으로 인해서 진보가 약간 좀 대연합이 깨졌다가 다시 재집결한 결과였던 것 같아요. 여기서 제가 궁금한 생각이 드는 게, 의외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대형 교회랄까, 개신교 주류 세력들 이쪽은 좀 조용했던 게 아닌가. 우리가 뭐 전강훈에 너무 이렇게 포커스가 맞춰져서 극우 개신교로 대변되는 그런 모습들이 기독교 전반적으로 비춰지는 이런 성향이 있었는데, 살펴보면 주류 교회에서는 좀 조용했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 생각이 드는데, 내가 이제 설명을 놓친 것이기도 한데 잘 얘기해 주는데, 그러니까 이제 2000년대 초에 그 보수 대연합을 추동했던 것은 한기총이었거든. 그렇죠. 한기총의 등장이에요. 한기총은 2000년부터 2015년, 2003년부터 2015년 사이에 전성시대를 맞았거든. 그때 한기총은 일종의 급진 우익의 상징이었죠. 한국 보수 대연합을 이끌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근데 2015년이라고 내가 얘기했던 건 뭐냐면, 2015년쯤에 오면 한기총회 안에서 내파가 뭐 대표회장의 어떤 뭐 선거에 뭐 부패 뭐 이런 거 막 일어나서 안에서 한기총회 가맹교단이 떨어져 나가. 근데 이제 흥미로운 건 그 현상만은 아닌 것이, 한기총이 이제 일종의 교회 연합 정치거든요. 근데 교회 연합 정치로 보수 세력들이 대결속을 한 건데, 근데 한기총에 대응하는 이제 교회 연합 정치 세력들이 몇 개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최종 결론은 한교총으로 재집결해. 그렇죠. 한국 교회 총연합. 교회 총연합. 근데 한기총에서 한교총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한기총을 제외한 다른 교회 연합 정치 세력들이 급진 우익의 포지션을 약간 적게 가죠. 그러니까 극우 성격이 적어져. 그러니까 우익은 우익이에요. 그리고 중간에 중도라고 한다면 중도보다는 훨씬 우익이야. 그런데 극단은 아니야. 급진은 아니야. 그러니까 강경 우파는 아니고 중도도 아닌 우파 같은 포지션을 취해요. 한교총이. 그리고 정치적으로 발언을 자제해.
예민한 부분에서 뭐 누굴 지지한다든가. 그래갖고 4.10 총선 때도 개신교가 누구를 지지한다라는 지지 선언들이 거의 안 먹혔어요. 그렇죠. 이명박 할 때는 장로 대통령 만들어내면서 교회 결집이 좀 그때가 최대 보수 연합이 이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면 이제 24년도 총선에는 거의 교회의 지지 선언들이 거의 없었고 정치 세력화가 안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개신교는 사실상 정치적으로 중립화된.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서 불만인 보수 극우 성향의 사람들이 정강을 지지한 일이 벌어진 거죠. 분화된 건 일종의 그렇죠. 극우 개신교 세력들이 분화됐고 극우 세력들이 힘이 약해진 거지. 그러니까 극우 세력의 일부였던 정강훈이 극단으로 이게 된 거예요. 이제 그 맥락들이 서로 연결이 되네요. 4.10 총선 이후에 여러 윤석열 정부의 몰락 징후들도 보이는데 그것도 한번 이어서 짧게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의회의 절대 다석을 민주당과 개혁 세력들이 장악을 했잖아요. 그렇죠. 이제 개헌 때문에 다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제 아무것도 윤석열 정부가 의회를 통해서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내 생각에 이제 그래서 쿠데타의 계획을 그 전부터도 있었겠지만 본격화된 것은 4.10 총선 이후 아닐까 싶은데 그래서 친이 쿠데타를 이제 모색을 했으나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4.10 총선과 12.3으로 이어지는 그 과정은 일종의 한국의 극우 세력, 극우 카르텔 세력들의 몰락의 과정인 것 같아요. 그렇구나. 이 쿠데타 관련해서 그 전까지 인식을 못 하고 있다가 쿠데타 이후에 생각이 이제 불현듯 들었던 게 위수령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의회가 해제할 수 없는 대통령이 절대적 권한을 가지고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이 위수령이 문재인 정부 때 폐지되거든요. 쭉 이어오다가 그때 위수령이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를 쿠데타와 연동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아찔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87년 헌법에서 이제 국회 해산 그것도 없어지고, 이게 여러 가지가 이제 대통령 중심제에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권한의 일부를 많이 제약해 놓은 것이 12.3을 막는 제도적인 이제 어떤 요소였고, 또 이제 하나는 이제 촛불 대중과 또 이게 12.3 때 이제 온라인 기반의 또 다른 대중들이 나는 그걸 팬덤 대중이라고 보는데 팬덤이라고 부르는 팬덤 대중들이 일종의 촛불 정치 세력과 이제 일종의 정치적 동맹을 형성하면서 12.3 내란 사태를 제압하는 그런 계약을 이룩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일종의 개혁 세력들은 대연합을 이뤄낸 건 셈인데 이제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바로 그 시기에 12.3 이후에 한국의 파시즘 현상이 뚜렷해졌다. 그렇죠. 누구나 문제가 될 수 있겠다를 넘어서 문제다라고 피부에 와닿을 만큼 여러 징후들이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럼 자연스럽게 이후 12.3 이후 혹은 이런 극우 파시즘 이후를 우리가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는데 선생님께서 이제 제안하시는 거는 과거 안병건 선생님 후기 사상의 살림 이거를 끌어오시면서 앞장에서 그걸 살림 정치라는 용어로 표현을 하시고 민중신학과에 연계된 어떤 대안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도 짧게 한번. 사실은 이제 우리가 번외편을 만들자. 그래서 그때
이제 살림에 대한 얘기를 집중적으로 하려고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이제 이 책에서는 계속 내가 윤석열 정부와 대비되면서 살림 정치 얘기하거든요. 윤석열 정부는 계속 이제 극우 정치를 추구했고 죽임의 정치라고 표현했었죠. 근데 이제 죽임의 정치는 윤석열 정부가 그랬던 건 아니고 나는 이전 그뿐 아니라 이제 나는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부도 죽임의 정치의 틀에서 못 벗어났다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이제 살림 그러니까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는 좀 다른 차원에서 설명해야 되지만 윤석열 정부에서의 극우 정치는 일종의 안보라는 컨셉이 중요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신냉전을 연계하는. 왜냐하면 이제 그건 일본과 한국과 미국을 연결하는 동아시아 극우 동맹을 이제 상상 속에 윤석열 정부가 이제 자신의 정권을 국제 정치적으로 이제 해석했잖아요. 그래서 삼각 안보 동맹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안보 정치를 한 축에 놓고 거기에 대립하는 살림 정치를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책에서는. 살림 정치는 사실 그보다 좀 차원이 커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살짝만 다뤘지만 문재인 정부도 그 정권이 추구한 게 꼭 그것만 아닐 수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어떤 사회개혁도 하지 못했다는 것은 결국은 죽임의 체제의 질서로부터 자유롭지 못했고 그렇게 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살림을 좀 더 크게 얘기할 필요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여기서는 한 제한적으로만 다뤘기 때문에 번외편에서 이제 그것까지 포괄적으로 얘기해보자 이런 취지로 번외편을 제가 하자고 제안을 드린 거죠. 아주 좋습니다. 저는 그 마무리하는 말로 이 책의 끝부분에 나왔던 혐오의 자리에 그 호해를 집어넣고 그 호해를 통한 상생의 사례로 BTS 문화 현상을 들면서 그들이 만들어내는 이 선순환 구조 이걸 설명한 게 굉장히 좀 특별하게 다가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일종의 대안을 얘기할 때 하나는 이제 촛불 정치적 대안이 있는 거죠. 그건 이제 여전히 난 유의미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담아내지 못했던 건 이제 현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뚜렷하게 발견했던 게 뭐냐면 온라인 극우 현상, 온라인 극우 파시즘 현상과 다른 쪽 편에서 비슷한 연배의 청년들을 주로 연결하는 또 다른 현상이 있었는데 그게 팬덤입니다. 그것도 온라인 현상이야. 근데 팬덤 현상과 이제 극우 파시즘 현상을 이 두 개 다 온라인 베이스로 이제 막 활동하고 있었는데 팬덤 이제 그렇게 온라인 공간이 이제에서 이루어지는 이제 그것이 뭐 팬덤은 완전 소비적인 현상이잖아요. 거기에만 그치지 않고 다른 현상으로 막 연결되면서 삶에 영향을 미치고 가치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이런 상관관계를 다루는 것이 이제 온라인 액티비티라는 용어예요. 근데 온라인 액티비티가 두 개의 온라인 액티비티가 뚜렷하게 나타났어. 하나는 혐오적 온라인 액티비티가 있었고 하나가 호혜적 온라인 액티비티가 있어요. 혐오적 온라인 액티비티를 대표하는 것이 극우 파시즘 현상이었어요. 온라인에서. 근데 호혜 온라인 액티비티를 대표하는 것이 나는 팬덤. 특히 BTS BTS도 아니라 나 최근에 내 지인이 GD를 좋아해서 나도 GD를 빅뱅 GD의 영상을 몇 개 봤는데 그 허우적거리고 약간 옷도 패션도 이게 남성스럽기도 하고 여성스럽기도 하고 정상과 비정상과 막 경계를 넘어들고 동양적이면서 서양적이고 이런 모호한 경계를 막 가로지르는 이
그다음에 또 목소리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목소리와 다르게 목소리를 이렇게 다르게 내잖아요. 그런 현상들이 이게 막 대중들이 환호를 하는 거지. 거기서 이제 일종의 언어적 교감이 아니라 소리적 교환이 일어나는 거. 소리의 어떤 호환 과정에서 이제 온라인 액티비티가 어떤 현상을 일으키냐면 이게 글로벌한 차원에서 이게 국경 내셔널하지 않게 호혜성을 표현하는 무브먼트가 일어나. 예를 들면 기아를 위해서 자기들끼리 뭔가 액션을 취하고, 환경을 위한 액션을 취하고, 그다음에 뭐 질병을 위한 액션을 취하고, 뭐 전쟁 반대 액션을 취하고, 이런 것, 그다음에 차별 반대, 뭐 이런 것들을 이게 전통적인 약간 촛불 운동은 결과적이긴 하지만 미묘하게 내셔널한 것과 분리가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팬덤은 너무 명확하게 탈내셔널적이에요. 트랜스내셔널적이에요. 명확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좀 더 강하게. 그래서 이렇게 전 세계 한국에 국한된 팬층이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팬층이 형성되는 게 그런 그래서 이제 이런 팬덤 현상이 호혜와 연결되는 것이 이제 과거와는 이 호혜성이 글로벌하게 이루어지는 거지. 트랜스내셔널하게. 그러니까 이제 이 팬덤이 호혜와 연결되는 걸 팬덤의 공공성이라고 부르거든. 이 팬덤의 공공성은 촛불의 공공성은 조금 더 내셔널한 차원이 좀 더 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면 팬덤의 공공성은 좀 더 트랜스내셔널한 요소가 더 강한 것 같아.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결절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촛불의 공공성은 말은 그렇게 안 해도 미묘하게 성소수자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약간 경계가 있잖아요. 그런 우리 사회의 어떤 규범을 일탈하는 무엇에 대한 경계가 있어요. 근데 이 팬덤의 공공성은 그 규범을 일탈하는 무엇에 대한 경계를 훨씬 더 많이 이렇게 차고 넘어가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난 이제 이런 측면이 이제 일종의 호혜의 공공성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무브먼트인데 그 현상은 촛불의 공공성과 팬덤의 공공성이 가지고 있는 두 요소가 서로 약점이 있고 서로 강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것이 서로 동맹을 이뤘다라는 것은 일정하게 서로 가치를 주고받을 수 있다면 너무 좋지.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으면. 그리고 그것이 이렇게 상보적으로 이루어지면 너무 좋죠. 근데 그것이 또 서로의 한계에 대해서 너무 느낀 나머지 딱 갈라져. 그래서 부정이 느낄 수도 있지. 어쨌든 12.3 직후에는 그것이 연대를 이룬 측면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건 이제 의미 있는 것이고 사실 그런 현상이 아니었으면 12.3 극복은 쉽지 않았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런 얘기를 좀 했었죠.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울림 있게 다가와서 말씀.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